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리코 컨설팅 이주영입니다. 먼저 교수님, 저희 회사 이름을 굉장히 다양하게 잘못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리코 컨설턴트, 리코 컨설팅. 그런데 처음부터 한 번도 안 틀리고 저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를 하기에는 사실 토목이나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발표는 이제 감축 사업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감축 사업의 인증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토목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감축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에서 이제 박동준 박사님께서 이제 탄소를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래할 수 있는 기업들만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일반 기업들이나 앞으로는 개인 이런 곳까지 탄소를 감축한 만큼을 인정을 받고 그거를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기관들이 정부 부처와 같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어떤 탄소의 감축분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얼마큼 배출을 하고 있었고 얼마큼을 감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을 팔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확인을 하고 이거 실적을 발행을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이 수행 실적을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는 형태로 이제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이제 굉장히 많은 신문 기사나 뉴스나 이제 회사 홍보 자료에 보면 우리 회사의 제품을 이용을 하시면 소나무를 몇백 그루를 심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그런 기분만 내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라는 것을 실제로 감축 사업을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국제적 기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방법론이라는 것에 합당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인증해주는 기관에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실제로 운영을 한 이후에 운영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 모니터링 보고서도 검증을 받은 후에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보통 소나무 몇백 그루로 대체를 하지 않고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만큼 있어서 배출권은 수익을 얼마큼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상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보통 통칭을 해서 탄소 배출권이라고 부르고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곱하는 것을 배출권 거래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은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발급을 하고 사업 유형에 따라서 배출권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1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 상당량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온실가스라고 관리되는 게 총 6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이질소, 육불화황, 수소불화탄소, 그다음에 과불화탄소 이렇게 6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걸 전부 이산화탄소로 전환을 했을 때 1 이산화탄소 상당 톤을 기준으로 발급이 됩니다. 이 반칙 사업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규제 시장과 비규제 시장으로 나눌 텐데 규제 시장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문 기사 같은 데도 많이 접하였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위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사실 기후 악당이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는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많은 양의 배출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 그러니까 아주 정량적으로 말하자면 3년 평균 그래서 연평균 12만 5천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들, 지자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출권 거래제 내에서 할당 대상 업체로 나누어서 너희는 1년에 일정량 예전 기간에 비해서 10%를 감축한 90%만큼의 온실가스는 배출할 수 있어라고 할당을 주게 됩니다. 그 할당 대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할당 대상 업체가 자기네 사업 내부에서 감축 사업을 하게 되면 내부 감축 사업을 하고요. 이 할당 대상 업체의 외부에서 하게 되면 전부
외부 사업입니다. 이게 너무 처음 시작할 때 할당 대상 업체만 할 수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내부 외부의 기준이 우리 회사가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할당 대상 업체의 사업 바운더리 내부 외부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회사가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가 하는 모든 감축 사업은 외부 감축 사업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우리 회사가 뭐 외국에 나가서 한 국외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제 감축 사업 또는 유엔에 등록하는 이제 CDM 사업은 작년까지 끝이 났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SDM 사업, 요거를 다른 말로는 파리 6.4조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국제 사업 같은 경우는 양자 간 협력이 되어 있는 국가들에서 감축 사업을 하고 인증 실적을 가지고 오는 형태이고요. 지금까지는 5개의 국가가 양자 협약을 이루어져서 국제 감축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태인데 이 5개 국가는 뭐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봉, 스리랑카 5국가이고요. 그 외의 국가에서는 이제 이 SDM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규제 시장에 왜 들어갔느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가지고 오는 감축 실적은 이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게 되는 규제 시장 안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말씀드리는 다양한 형태의 규제시장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이 있는데 그 각각의 배출권으로 전환을 하거나 발행을 받으셔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 형태이고 이 네 가지가 그래서 가격이 좋게 나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규제시장 안에서 거래할 배출권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비규제시장인 자발적 감축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 감축 사업의 대부분은 베라라고 하는 미국 기관에서 이제 인증을 하는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 GS 스탠다드, 뭐 퓨로어스 이렇게 굉장히 한 7가지 정도 되는 자발적 탄소 감축을 인정해주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받아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도를 대응할 것도 아닌데 이런 자발적 감축 실적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요새 기업들, 지자체들 보면은 뭐 아리백이라든지 넷제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하고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우리 회사가 100이라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너희는 앞으로 90만큼만 배출을 해. 라고 해서 10만큼을 규제 시장 내에서 줄이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회사는 90을 배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0을 전부 다 규제 시장에서 배출권 하다가 상쇄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일단 너무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이걸 다 배출권을 가지고 확보를 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은 이 자발적 감축 사업을 통해서 달성을 하겠다. 고 해서 이런 자발적 탄소 시장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베라나 퓨루어스나 골드 스탠다드에 등록을 해서 자발적 감축 실적을 갖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앞에서 그 이산화탄소 고전 콘크리트에 대한 방법론과 기술도 이 베라라고 하는 기관에 등록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온실가스 감축의 증명, 국제적 기준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흔히 얘기하는 뭐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라고 하는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어떤 조건에서 승인이 되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어떤 조건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고 그리고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기준 배출량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문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축 사업의 방법론은 이제 우리나라 외부 사업을 하시려면 외부 사업 방법론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CDM 방법론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하필이면 상황이 작년까지 CDM 사업이 끝났고 올해부터는 SDM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작년 말에 있었던 당사국 총회에서 이 방법론에 대한 협의가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있는 이제 당사국 총회에서 이게 다시 합의가 되면은 아마도 이 CDM 방법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가져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적용이 가능한 방법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 방법론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방법론이 비슷한 게 있기는 있는데 조금 고쳐서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방법론 개정 신청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법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한번 보여드린 자료인데요. 이제 이 유엔에서 등록되어 있는 CDM 방법론의 한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앞에 붙어 있는 넘버링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넘버링이 붙어 있고요. 요거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해서 그리드망에 연결시키는 사업의 경우에는 어떠한 식의 사업의 조건이라든지 베이스라인이라든지 프로젝트 매출에 대한 감축량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이건 서머리로 나와 있는 문서이고요. 이 문서의 풀 버전을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보통 한 20에서 많게는 한 200장 정도의 문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외부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국내 외부 사업 방법론을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CDM 방법론을 전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외부 사업 방법론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약 한 290여 개의 방법론이 개발되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자발적 탄소 시장이라고 하는 베라에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이 카본 큐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산화탄소 고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한 방법론을 등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자발적 감축 사업의 방법론이 앞에 두 개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앞에 두 개냐 공공재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어 등록했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허면 우리 회사만 쓸 수 있고 논문이라면 하다못해 제가 쓴 논문이면 저의 IF 지수라도 올라가는데 이 앞에 두 개는 그렇지는 못해요. 그냥 제가 한 사업에 대해서 감축 사업을 인증받을 때만 쓸 수가 있는데 또 자발적 감축 사업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회사가 만들어서 개발해서 등록했는지를 표시를 해주고요. 이게 명예라면 두 번째. 만약에 다른 사업이 내 방법론을 가져다가 썼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사용 수수료도 소액이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 수수료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한 0.02불 정도의 수수료를 사업에 따라서 매년 정산받아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축 방법론에서 이제 그 논의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추가성의 입증이라 이게 그 환경하는 곳에서 이 탄소 배출권이 굉장히 어렵다고도 하시고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환경적인 것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을 해서 돈을 낸 적은 있어도 줄였다고 해서 돈을 받아가는 일은 잘 없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탄소 배출권 사업 이 CDM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의 특징은 환경 문제를 한번 시장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서 풀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했다가 적게 배출한다고 해서 돈을 막 맘대로 펑펑 주게 되면 전략적으로 10년쯤 온실가스를 막 배출하는 사업을 하다가 그걸 적고 온실가스를 막 감축을 하면 또 이중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또 이제 유엔이 그런 거를 또 두고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추가성의 입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추가성은 저희가 여기서는 법제도랑 경제적인 것만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도 추가성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법제도적 추가성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야 돼서 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가축권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시켜서 한 일에 대해서는 너의 추가적인 노력이 인증되지 않기 때문에 감축하고 주지 않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거 이곳에 그 화석연료 자동차 타다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면 요것도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인정받아서 배출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관공서에서 저한테 문의를 하십니다. 우리 지금 밖불에서 바꿨는데 배출권 됐나요? 안 돼요. 왜냐면 밖불에서 바꾸셨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일반적인 버스 운송 회사인데 바꾸라고 해서 바꾼 건 아니고 우리 뭐 사용 연한도 됐고 뭐 바꾸는 김에 한번 좋은 버스로 바꾸려고 뭐 전기 버스로 바꿨어요. 이런 것들은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제적 추가성은 이 사업이 원래 환경적으로 굉장히 건전한데 돈이 안 돼. 이래서 안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좀 배출권으로 보존을 해주자라고 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6만 톤이 초과되면 거 분석한다고 6만 톤이면 톤당 10,000원만 잡아도 1년에 그거거든요. 근데 배출권 사업은 등록을 하면 10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길면 21년. 그러면 이제 6억씩 10년이면 6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충분히 돈이 되니까 한 것 같은데 싶으면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추가성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RR이 너무 높으면 배출권 사업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등록 절차는 뭐 크게 궁금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빠르게 넘어가고 자료는 제가 아직 그 업로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뭔가 정부 부처에서 승인을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유엔에 등록한 절차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국외에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유엔에 등록할 땐 반드시 해당 국가의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어떤 뭐 사업주 아니면 토지주랑 계약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엔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국내 외부 사업은 어차피 정부 부처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에서 작성해서 등록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요 사업 승인하는데 보통 1년에서 1년 반 짧으면 그리고 요거에도 모니터링하는 거에 대해서도 약 반년에서 1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국제감축사업 요새 아주 핫한 부분이라서 그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국제감축 사업 쪽에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하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깎지 않고 뭐 예산을 2배, 3배, 10배까지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유가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하겠다라고 크게 질러놨어요. 근데 이게 어려움이 뭐냐면, 어, 그만때까지 줄이겠다고는 EU도 그랬고, 뭐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2020년에 2030년까지 40% 줄일 거야라고 한 거고, 유럽은 1990년부터 줄일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선을 하다 보니까 2030년까지 외국에서 국외에서 감축 실적을 1년에 한 3,750만 톤씩은 가지고 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20년부터 최근까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사업, 특히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이 안 돼서 배출권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국제 감축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자발적 감축 사업의 등록 절차인데 그 앞에 유엔이나 국내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단계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유엔이나 우리나라는 등록을 할 때 행정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자발적 감축 사업은 단계별로 많지는 않지만 행정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축 실적은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거래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두 가지는 KAU와 KCU라고 불리는 이 할당 매출권은 할당 대상 업체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 업체니까 기념으로 한 개만 갖고 싶어요도 안 됩니다. 요거는 할당 대상 업체들만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요거 KOC라고 불리는 외부 사업 인증서죠. 이거는 국내 외부 사업을 하던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가지고 온 거는 요 KOC라는 코드로 가지게 되고요. 요 각각의 배출권은 그 쉽게 얘기하시면 좀 그런 블록체인 같은 비슷한 어떤 코드의 형태로 부여를 받으시게 그래서 어카운트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의 지금 활용이 가능한 배출권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할당된 배출권은 2년 그리고 상세 배출권도 2년 그리고 요 외부 사업 인증 실적은 3년이었는데 작년 5년으로 바뀌었어요. 그 기간 안에만 거래를 하거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실 때는 보통 이 KAU가 아무래도 대장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KAU 가격을 많이 보고 지금 이게 9,000원 선으로 무너지긴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KOC의 활용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장외에서는 한 17,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이게 2026년부터 이제 대출금 거래제 4차로 도입하게 되면 가격은 다시 그 2차 때 마지막에 한 4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3차에 코로나 시기에 또 떨어져서 이제 뭐 2만 원, 만 원 이렇게 내려온 상태인데 다시 3만 원 이상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 시장은 각각의 배출권에 따라서 워낙에 가격이 상이한 데다가 자발적 탄소 시장은 프로젝트별로 가격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가격을 말씀드리는 건 크게 의미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12불에서 한 30불, 50불 이렇게 프로젝트마다 거래가 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유럽 배출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한 100유로에서 한 비싸면 250유로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중요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게 그 모든 사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감축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나 없나부터 보셔요. 이 감축 사업의 방법론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어렵죠. 왜냐면 방법론이 아주 친절하게 막 책자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가 아니라 상세 등록부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순서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걸 토목 건축 분야를 제가 제 임의로 좀 나눠서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원부자재를 친환경적으로 바꾼 게 있어. 라든지 생산 과정을 좀 친환경적으로 바꾼 게 있어. 라고 할 때, 그럼 어쩌면 방법론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공법 전환도 마찬가지다. 우리 공법 좀 전환을 했더니, 뭐 에너지 효율이 올라갔다. 뭐 연료 사용 효율이 올라갔다. 아니면 연료 자체를 좀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것들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을까를 좀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에너지를 샘플로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회사가 하는 게 에너지랑 좀 관련되는 사업인 것 같다. 토목인데 우리가 뭐 전기가 통하지 않았던 곳에 전기를 깔아주는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열 공급이 되지 않았던 곳에 열을 공급해주는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원래 우리가 전기를 안 갖다 줬으면 걔네들이 등불 켜고 살았을 텐데 등불 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기 쓰는 게 좀 온실가스 덜 나오지 않을까 싶으실 때 방법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 방법론을 에너지 분야로 가더라도 이렇게 생산 파트, 공급 파트, 수요 파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양한 방법론이 있어요. 요것도 방법론의 묶음이고 각각의 요 파트마다 뭐 많게는 뭐한 3, 40개, 적게는 한 10개 정도의 방법론들이 각각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 있는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적용 가능 방법론이 없는데 내가 이거를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아주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분명히 온실가스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되면 이 방법론을 개발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토목이랑 관련된 등록되어 있는 방법론은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건물 자체를 짓는다거나 할 때 뭐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아니면 고효율 장비를 들여놓는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혼합 시멘트가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에너지를 줄이거나 자원을 줄였을 경우에도 들어가실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만들 때에도 좀 더 중원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방법론을 찾아서 각각 그 설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면은 우리 사업에 적용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다 무료로 받아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될 텐데 이 타당성 조사를 특히 국제 감축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와 본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시설 투자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원래는 환경공단에서만 진행을 하고 작년부터 에너지공단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건설협회, 뭐 카인드, 그다음에 해수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 감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와 공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정말 이 사업은 실제 사업으로도 경제성이 있고 온실가스 충분히 감축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사업 개발을 등록하셔서 모니터링 하신 후에 배출권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업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2010년 기후변화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의 사업들을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전에 한 사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국내 외부 사업을 승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방법론에 따라서 이게 일반 사업이냐 CDM 사업이냐라고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총 865개 사업이 등록이 되어가지고 3,800만 톤 내 국내 이주실적 실제 발행이 돼서 이건 누적량 총 붙는데 제가 좀 재밌는 걸 봤더니 이제 2011년 이후에 국내 외부 사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외부 사업 방법론을 사용해서 등록한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수로 봤을 때는 CDM 사업보다 일반 사업이 8배 정도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행된 인증 실적을 보면 반대로 전체의 80% 이상이 CDM 사업에서 발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국내 외부 사업은 등록 절차가 좀 더 간단. CDM 사업은 아무리 국내에서 하더라도 그 사업 계획서 쓰고 모니터링에서 전부 다 영어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UN에 등록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내가 진짜로 감축 실적을 받을 수 있겠다 하지 않으시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국내 외부 사업은 좀 더 간단하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극소규모, 뭐, 뭐 1000톤 이하, 극소규모, 뭐 100톤 이하 이렇게 되더라도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좀 등록은 하고 발행은 안 받으시는 경우도 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제일 많이 등록된 방법으로는 제가 탑5를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니까 TDM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뭐 지열 발전, 수열 에너지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로 구별되어 있는 에너지 생산 파트가 가장 많았어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등록을 하기에도 좋고 대출권을 받기도 좋은 사업인데 최근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탄소 배출권 가격이 안 좋아졌는데 REC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REC랑 탄소 배출권 동시에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REC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예전에는 이거를 탄소 배출권으로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요 세 가지는 이 N2O나 뭐 육브라황 같이 그런 온실가스 자체를 발생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포집해서 얘를 파괴시켜서 더 이상 온실가스가 아닌 형태로 만드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이는 보일 말씀드린 휴캠스라는 회사가 이제 탄소 배출권의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투어나 뭐 유프라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얘는 발생량이 작더라도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온실가스로서의 그 지구 온난화 포텐셜 지수가 되게 높아요. 이산화탄소가 1이다라고 하면 메탄은 지금 뭐 25에서 27. 근데 뭐 이 엔조 같은 경우는 310. 그러니까 똑같이 1톤의 온실가스를 포집을 해도 이산화탄소 1톤 포집한 거랑 이질소 1톤 포집한 거는 310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공정에서 일산화이질소가 충분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포집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외부 사업에서는 제일 많이 된 게 뭐냐를 봤을 때 첫 번째가 연료 전환. 예를 들어서 뭐 여태까지 화석연료를 쓰고 있었는데 뭐 석탄이나 석유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 가스로 바꾼다. 아니면은 뭐 벙커CU 쓰고 있었는데 LNG 바꾼다.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효율 설비 교체 사업. 이거는 진짜 간단한 거는 좀 오래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만 고효율 장비로 전환을 해도 이런 사업들은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뭐 건축 장비도 고효율 설비로 바꾸게 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히트펌프에 대한 방법로는 이거 농림부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난방유 대신에 이제 히트펌프를 사용할 수 있게 보조금도 지급을 하면서 감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지역 난방으로 전환하는 거, 재생에너지 사용 이렇게 5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지금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연료를 구색연료에서 LPG로 바꾸는 경우, 뭐 번호 교체한 경우, 아니 목재 펠렛 사용한 이런 경우들 지금 사업에 등록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은 뭐 도로 조명을 바꿨다든지 철도 시스템 구축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대로 등록이 되어서 배출권을 받아요. 말씀드렸던 휴캠스 1년에 160만 톤 탄소 배출권이에요. 이게 지금이야 10,000원, 20,000원인데 예전에 40,000원까지 올라갔으면 이게 1년에 배출권 수익만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휴캠스가 항상 탄소 배출권 관련 많이 연구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3년간 요만큼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줄어들어서 우리나라가 매립을 좀 줄인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1년에 150만 톤씩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좀 줄어들어서 그렇고요.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지금 매립가스로 50메가와트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예요. 상당히 많은 양의 주권을 받아서 수익을 내고 계시고 LH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에서 탄소 배출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동주택에서 뭐 엘리베이터 교체하고 태양광 설치하고 뭐 히트펌프하고 이런 식의 사업으로 지금 약 20년 동안 약 220억 정도의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빠르죠. 2005년부터 국내에서 진행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유엔에 등록을 해서 감축 실적을 받아왔거든요. 왜 국내에서 한 것도 했느냐라고 하면 앞서서 제가 2010년부터 외부 사업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수도권 매립지 공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유엔에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등록을 했어도 이제 국외 감축 사업으로 우리나라 배출권으로 전환을 하려면 이 상세 등록부 시스템이라는 것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총 566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걸로 한 1,300만 톤 정도의 국외 감축 실적이 인증이 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 566개가 진짜로 다 각각의 개별 사업은 아니고요. 이렇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나눠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2018년도까지 막 한 개, 두 개, 빵개 이러다 갑자기 140개 이렇게 들어왔던 게 우리나라가 국외 사업을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게 2018년부터 이때부터 해외 나가서 건축은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많아서 여기에 콕스토브 사업이라든지 정수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셔가지고 19, 20년도에 굉장히 많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21년도 이후부터 그런 사례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 나가셨기 때문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물가별 사육을 봤을 때는 한 50% 정도가 아프리카 국가, 아프리카 국가에서 진행된 것들은 대부분이 정수 사업. 정수 사업은 왜 정수기를 팔았는데 왜 배출권을 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심지어 정수기도 되게 간이 정수기인데 이 나라는 물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면 식수를 마시려면 한 번 무조건 끓여야 돼요. 근데 끓이지 않고도 마실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정수기다라고 하면 그 물을 끓일 때 들었던 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감축 실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는 또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등록이 돼서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의 쿡스토브, 쿡스토브는 뭐냐면 그 나라가 아직까지도 이제 돌멩이 세 개 놓고 이제 나무 떼 가지고 음식을 해 먹었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쓰던 본로 같은 거 있잖아요.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본로를 갖다 주고 개를 쓰면 아무래도 나무를 덜 쓸 수 있다. 연탄을 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감축된 연료의 사용량만큼의 감축 시적을 받는 사업으로 꽤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CDM 방법론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하는 거예요. 열 사용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재생 가능하지 않은 바이오매스 2개 바로 제일 많이 사용된 스토브 사업 163개가 되어 있고 작년에 이 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했었던 FOI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가 이걸로 인해서 상장을 취고 돼서 상장사로 국내 상장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이프 드링킹 워터 안전한 식수 공급에 대한 사업이 그 다음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관련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재생 불가능한 바이오매스로의 전환 요거는 똑같이 쿡스토브인데 요 앞에는 정말 쿡스토브만 갖다 주는 사업이면 요 밑에 거는 쿡스토브랑 같이 바이오 에탄올 같은 걸 갖다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건 초기에 좀 진행되다가 경제성이 그냥 콕스토브 갖다 주는 것보다 떨어져서 많이 진행은 안 됐고요. 그거 외에도 요거 AM0023 같은 경우에는 가스 배관망을 다시 설치를 해주면서 가스 누출을 좀 막아가지고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거, 그 다음 거는 일산화이질소 발생 억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 이런 식의 사업들이 지금 등록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 감축 사업은 한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것도 많이는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우즈벡에서 메리가스 발전소에 투자를 해서 연간 11만 톤의 탄소 배출권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세진지엔이라고 하는 회사가 환경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지원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는 총 메리츠에서 한 16메가와트급 발전 사업을 통해서 15년간 한 1,080만 톤 정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받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거기에 한 17억 정도를 투자해서 연간 11만 톤씩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을 거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뭐 수자원공사, 서부발전이 이제 수력발전 같은 경우로 전력 생산에 대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에너지공단이 우즈벡에 바이오펠릭 공장 설립을 지원을 해서 연료 전환으로 통한 건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가축 사업 추진 현황인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국외 감축 사업은 이제 유엔에 등록을 하는 CDM, SDM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국제 감축 사업은 양자 간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이제 그 매립제 메리가스 포집 발전 사업을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즈벡이랑 베트남 같은 국제 감축 사업을 에너지 공단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저예요. 저희 지금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같이 하는 그 LFG 발전소 사업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단축 사업의 등록 현황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카본 큐어가 탄소 저감 콘크리트 제조 기술을 가지고 GS 건설의 이제 GPC와 같이 요그 이산화탄소에다가 탄소를 고정하는 이산화탄소를 콘크리트에 고정한 사업을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료 대신에 이제 배출권으로 지금 거래가 성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 우리나라는 전기차로 대차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외부 사업 진정을 해주고 있는데 베라 같은 경우에는 충전해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 조금 느리시군요. 아, 그렇군요. 저기 끝에 보이는 저 여자가 접니다. 그렇고요.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네. 그게 지금 카본큐어사가 그 앞에서 박성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탄소저항 콘크리트 제조 기술 그리고 베라의 지금 사업이 등록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휴맥스 모빌리티 전기차 충전소 하는 사업 충전기를 보급해서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는 배출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등록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정말 작은 사업이긴 하지만 라이트 브라더스라고 여기도 저희가 컨설팅을 했던 회사인데 공유 자전거를 씀으로써 자동차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덜 이용을 하는 걸 가지고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의 탄소 배출권 사업을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도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주영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맞춰주셨고요. 네, 리코 컨설턴트도 아니고 컨설팅도 아니고, 네, 니콜 컨설팅 이주영 대표님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토목에 해야 할 역할과 뭐 미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아니면 거기 토목학회 지금 뭐 회의실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질문 네네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지하정보기술의 김창동이라고 합니다. 저도 되게 관심이 많고, 저도 이제 요 관련해서 신기술도 좀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해서 오늘 왔는데, 저희 같은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갖다가 저희가 방법론을 만들어서 등록하고 하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나 뭐 LG화학이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산소 배출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자발적 감축 사업 쪽으로 어차피 넷제로를 어차피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는 건설 관련 쪽인데 만약에 LG화학에서 이제 넷제로를 만들고 싶은데 감축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계열사나 이런 데서 감축을 했어요. 만약 건설 쪽에서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지 그게 한계가 어디까지 돼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대형 그렇게 그 할당 대상 업체들이 그 계열사나 협력 업체들이랑 같이 감축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대기업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 협력사들이 감축 활동을 하시고 감축 실적을 인정을 받으시면 요거는 외부 감축 사업으로 등록을 해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곳들은 협력사들한테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뭔가 뭐 건설 자재를 생산해 달라, 아니면 제품을 생산해 달라, 공정을 진행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이 사업을 등록을 하는 비용도 지원을 하고 대신 배출권은 모두 자기네들한테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이 없는 경우에는 대기업과 함께 협업을 해서 등록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저는 이제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건 사기업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기에는 나중에 돌아오는 게 크지 않기 때문에 R&D 과제랑 연결을 해서 R&D 성과로서 방법론을 등록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 온라인에서도 지금 네, 없으신 것 같네요. 네,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 토목 혹은 건축, 범건설 분야에서 역할에 대해서 오늘 박정준 박사님과 이주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멀리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KSC 토모가케에서 이슈 토크 콘서트 오늘이 5번째고요. 5차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거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5월 22일 날 6회차 서울대 박주영 교수님 연사분 모시고요. 건설 밸류체인 탄소 저감을 위한 순환 경제에 대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인사 말씀 올리고 진행을 맡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번 토크콘서트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